이제야말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은 지난번에 요금 인하 문제가 나왔을 때 정부 쪽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했습니다. 요금 인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그러나 그 정치적 수요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요금 인하에 협조하겠다. 그 대신에 우리가 동시에 고려해야 될 것은 요금 인하를 하지만은 어떻게 통신산업이 역량을 키우고 이 산업이 미래를 향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 주느냐. 이것이 우리 서로 고민해야 될 과제 아니냐. 두 개는 서로 상충되는 과제다. 그럼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방법은 하나다. 지금 보이스와 같은 이런 통신회사의 캐시카우입니다만 이거는 마지날 코스트가 거의 들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지금 2배를 지금 돈으로 쓴다 해서 우리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국민들한테 2배 이상을 무료로 더 줄 수 있다. 지금 현재 요금 체제로. 그 대신에 데이터는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거는 망을 증설해야 되는 거고 새로운 주파수를 사야 되는 거고 이건 마지날 코스트가 굉장히 크니까 이거는 더 쓰는 사람이 돈을 더 내게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들한테는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음성통신을 중요시하니까 특히 가난한 사람일수록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음성통신이 중요하니까 그분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전기를 막 쓰는 사람처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를 함부로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돈을 더 받아서 이 네트워크에 대한 낭비를 줄이고 그 돈으로 통신산업이 미래를 향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물가지수에도 영향이 적고 이렇게 하면 국민도 행복할 거고 정부도 정치권도 또다시 요금 인하한다 하라는 요구를 안 할 것이다. 제가 그 얘기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데는 이제 다 만났습니다. 다 개인적으로 동감을 해요. 맞다. 그러나 아무도 액션을 취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때 정말 우리 정부 구조에 뭐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제 정부가 새로운 시대를 맞으려면 역할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네트워크 이코노미 우리가 얘기하고 또는 스마트 혁명이라는 게 어떤 변방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옛날 산업화에는 늦었지만 정보화에는 앞서가자 하는 그때 그 캐치프레이즈를 외쳤던 데와 똑같이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현상이다. 이거.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거냐. 이걸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 관계자들한테 알리고 정치권에도 알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시대를 능동적으로 막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뭔가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저는 가면 갈수록 느낍니다. 경제부처 내나 하는 장관들한테 제가 사석에서 후배들이고 해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 잘 모르겠네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라 그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려운 영역이 아니잖아요. 금융 문제 물론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저축은행 문제, 그 다음에 또 뭐 성장률 저하 문제, 그 다음에 구라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 경제 불안 문제 이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게 다루지만 그건 결국 시간이 해결합니다. 시간이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로 봐서는 뭐 아주 대단히 애를 쓰면 조금 나아지겠지만 크게 나아질 것도 실수만 하지 않으면 잘 헤쳐갑니다. 더 중요한 건 미래에 오는 변화를 예측을 하고 거기에 우리를 대비하는 건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빈부격차 문제, 젊은 애들의 일자리 문제, 그 다음에 인구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소위 네트워크 이코노미 이거를 이 얘기를 하려면 정부가 사실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윤 장관님 또 경상현 장관님이 최신부를 정보통신부로 바꾸고 이게 또 정부 부처의 위상도 상공부보다 더 위에 윗자리에 가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만들긴 만드셨지만 빠진 게 뭐냐?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에 대한 이 얘기를 하고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가장 앞서서 정부의 무게 있는 목소리로 이 얘기할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거를 재정경제원이 그 당시에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재정경제원만 하더라도 하나의 부처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일, 가령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를 한다고 하면 경제 전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르는 문제를 지적하고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금융정책은 어떻게 하고 재정정책은 어떻게 하고 물가정책은 어떻게 하고 등등등등 쭉 써나가는 50페이지 보고서에 정보회의 얘기는 딱 한 줄 들어가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우리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 선배님들 또 여기 동료 후배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박성득 그 당시 기획관리실장님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정보화 기획실을 만들어서 정보화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됐고 그것이 결실을 맺어서 우리 신윤식 회장님 역할에 따라서 삼성하고 해가지고 DSL을 토대로 하는 인터넷망을 일찍 건설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런 기능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기대할 수 있느냐? 현재 있는 정부 부처에서 그런 역할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 권위 있게 이야기할 때가 이제 없습니다. 부처가 힘이 있어야 여기 계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같은 데서 말하는 것도 말빨이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가 나와야 되고 그건 필요 않고 경제부처라야 됩니다. 경제부처도 아니고 행정부처도 아니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경제정책의 근간이 돼야 된다 이거. 그러려면 경제부처로서 역할을 하고 경제부처로서 권위 있게 이야기를 하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젊은 애들도 지원해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제가 제일 안타깝게 느낀 거는 흔히 SI라고 그러면 소프트웨어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프트웨어 인더스트리 할 때 SI 하면 사람들이 에이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SI 속을 들여다보면은 소프트웨어가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패키지 형태로. 오라클이다, 셉이다, 무슨 온데가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패키지를 갖고 그 패키지를 갖고 장사를 하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과거의 우리 산업정책의 궤적을 돌이켜보면 전부가 다 우리 외국한테 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시장, 우리의 내부 니드, 수요, 이거를 지렛대로 해가지고 관련 산업을 우리가 억지로 일으켰습니다. 어느 하나도 그렇지 않은 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SI를 위해서 지난 한 20년간 돈 얼마나 썼습니까? 수십조를 썼을 겁니다. 그러나 그 뒤안길에 소프트웨어 하나 남은 게 있습니까? 패키지 하나 남은 거 있습니까? 있다면 젊은 애들한테 준 쓰디쓴 인상. SI는 노예나 갈 길이지 괜찮은 사람이 갈 길이 아니다. 그건 4D 업종이다. SI가 그렇게 4D 업종입니까? 그러면 엑센추어나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인재들이 모여가지고 거기 나온 친구들은 몸값이 그렇게 비쌉니까? 아니거든요. 우리의 정책 태도, 우리의 정책 자체가, 어프로치 자체가 그 산업을 그런 길로 가도록밖에 안 만들었다 이겁니다. 완전히 실종된 게 뭐냐? 산업정책입니다. 산업정책의 스피릿이 완전히 실종된 겁니다. 우리가 수십조를 쓰는 거를 이걸 지렛대로 해서 뭘 일으키겠다고 마음만 먹었더라면 지금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도, 이 산업도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버추얼 굿즈, 이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처는 네트워크, 스마트 혁명의 전 과정, 디바이스, 네트워크, 디바이스는 물론 여러 부처가 하겠죠. 하지만 디바이스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OS, 보안, 그 다음에 네트워크, 버추얼 굿즈,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글로벌로 가는 여러 가지 통로, 이런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보고 기획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지원하는 그런 기능으로 다시 정부가 전 태어나야 미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공부가 제조업의 이제 우리 산업의 가장 중후부처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건등 사회부나 건설부나 문화부가 산업을 관장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산업을 내 밑에 거느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와 같은 포괄적인 그림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액센트를 주고 필요할 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가이드를 주고 또 결정적인 툴을 가지고 밀어줄 수 있느냐 하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요. 우리 시대가 청산한 게 뭐냐? 포지티브 시스템입니다. 모든 건 안 된다. 다만 정부가 인정한 것만 된다. 이 시대는 일찍이 끝났습니다. 왜? 그것이 있어가지고는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뭘 새로운 거 하려면 무조건 거기에 정해진 거 아니면 정부에 가서 내가 이런 거 하겠습니다. 신고해야 되고 신고하면 비밀이 공개되는 거고 그다음에 정부가 안 된다고 그러면 내가 노력했던 게 다 끝이 나기 때문에 그런 시대로는 혁신이 일어날 수 없고 더구나 스마트 혁명이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관련 법규는 포지티브 시스템입니다. 정부가 허락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그 시스템의 핵입니다. 이거야말로 혁신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벽입니다. 네거티브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이런 건 안 된다. 그러나 나머지는 네 자유다.
그래야 혁신이 일어나고 그래야 뭔가 우리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선배님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네거티브 시스템이 아니고 포지티브 시스템입니다. 악명 높았던 외환관리법이 그랬다가 80년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일을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혁신적이어야 되고 가장 변화가 많고 가장 대처하는 데 신속해야 될 이 분야가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완전히 특징 지어져 있다. 이건 아닙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맨 끝에 이런 얘기, 자기들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바뀌는데 정부의 기본 태도는 어떨 것이냐 보면은 현재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업,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오히려 옹호하고 혹시 그 기업을 위협할 수 있는 다른 기업들을 이건 오히려 박해하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온갖 보조금과 이런 걸 주고 그 다음에 또 생산 기지를 밖으로 옮겨가려고 그러면 그걸 막 뭐라 야단치고 하는 건 맞고 기술도 자기들이 이게 앞으로 세계가 이걸 필요로 하는 기술이다 하는데 거긴 돈을 쏟아붓는데 그러나 그런 기술이 세계를 쓸어본 적 없거든요. 항상 보면 이름 모를 누가 기술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킨 게 대부분의 이야기인데 오히려 그런 쪽은 안 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위너를 골라내려고 애를 쓰지 많은 그 엔트리프너 기업가나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여러 새로운 걸 시도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집에서 우리 뭐 홈에서나 자기 국내에서 상업화하고 상품화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팔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갖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그런 짓 하지 말고 게라지 같은 데서 뭔가 새로운 엄청난 산업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미국에서는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한국에서 안 됩니까? 문화가 없지만 네트워크가 있으면 전 세계 사람들하고 개발도상국의 사람들하고 우리 젊은이들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같이 협업할 수 있고 이제 KT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비주얼 콜래버레이션이 가능한 디바이스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컨퍼런스가 아니고요. 그래서 정부가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베이직으로 다 돌아가서 우리가 하여튼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어드바이스입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아까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만은 정말 소프트웨어를 보고 나면 제가 조금 열이 오릅니다.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근데 KT가 지금 시도하는 거는 이게 소프트웨어 SI, 맨 우리 IT 시스템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와서 KT 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 엉망이에요. KTF 거 다르고 KT 다르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게 너무나 많고 비즈니스 모델만 해도 7,200개니까 7,200개를 무슨 수로 컴퓨터로 그거를 애그리게이션하고 분석하고 하겠습니까?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늦고 우리 직원들은 그냥 그걸 켜고 하는 대신에 그냥 필답으로 하고요. 이게 보편적인 현상이라서 이거를 개혁해야겠다, 혁신해야 되겠구나 해서 하려는데 돈이 얼마 드느냐 했더니 최소한도 2조 이상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기간도 꽤 걸리고요. 근데 3년짜리 임기인 제가 2조가 넘는 프로젝트를 그 다음에 기간이 3년 이상 걸리는 거를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것도 무슨 이권에 손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하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2조는 돈을 어떻게 영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을 좀 불러놓고 이걸 제일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더니 거기서 나온 게 바로 글로벌 패키지를 사가지고 와서 그 패키지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 패키지를 그대로 못 쓰고 그걸 한국화시키고 또 KT화시키는 과정에서 돈이 1조 5천억 이상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대로 쓰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직원이 그 패키지에 맞게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냐. 글로벌 기업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 근데 그렇게 하는 데는 직원들의 엄청난 눈물과 땀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에 역량을 갖게 됐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오픈 소스로 전부 다 서버나 스토리지를 사들여 와가지고 IDC, SI 이걸 건설하기 비록 패키지를 그쪽을 썼지만 오라클 걸 쓰고 셉을 썼지만은 또 다른 걸 썼지만은 그거를 컴퓨팅 시스템 그 전체는 우리식으로 바꿨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걸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패키지에 맞게 우리 직원들이 행동 양식을 고치는 쪽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7,200개가 넘는 거를 우리 목표는 한 300개 이내로 줄이는 건데 그러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통신회사가 굉장히 복잡하게 한다 하는 개념도 없어지고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따르는 이제 소비자들의 보호 문제, 기존에 있는 고객이 있으면 그 고객을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시킬 거냐 하는 것들이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현재까지는 한 800개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줄이면 굉장히 가벼워지고 글로벌 기업으로 바뀌는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내부 역량을 키울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뉴 어프로치를 제안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육성되지 못한 이면에는 사람들이 이걸 얼마 주고 샀어? 얼마나 그럴 때 그 돈의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특히 정부가 최대 수요자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수요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기가 돈 낸 거에 대한 정당성을 의심을 받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큰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제일 안심할 수 있는 방식이 품셈 방식입니다. 그 품셈 방식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어떤 바보가 스스로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습니까? 어떤 바보가 스스로 솔루션 패키지를 만들겠습니까? 그래가 돈 하나도 못 받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하는 데는 이 솔루션 패키지들을 소프트웨어가 나오면 품셈으로 계산하지 않고 이거의 가치를 평가해서 사겠다 하고 선언을 하고 지금 한 6개 정도를 그렇게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누가 와서 이거 누가 이 돈을 줬어 하고 시비를 걸면 항상 배임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요새 신문에 보니까 대기업의 CEO가 배임이 되면 얼마예요? 징역 3년? 5억에?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게 배임이라는 거를 두고 살아갑니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CEO는 항상 결정을 해야 되고 모든 결정에는 리스크가 따르고 잘 되면 박수는 없고요. 잘못되면 항상 배임의 문제가 항상 나옵니다만은 저는 일생 동안 그 선택에서 한 번도 좌고우면 해본 적 없고 한 번도 뒷걸음 쳐본 적 없습니다. 계속 전진할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스마트 혁명이 미래의 대세라는 거를 여러 여기 계신 선배님들 또 존경하는 우리 후배님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이걸 계속 이야기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장시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